오늘 모신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 취업 동무님은 심리학과를 졸업하신 동무님이십니다. 사실 심리학과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취업처가 언뜻 생각해보면 잘 매칭이 되진 않는데 취업은 어디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도, 순서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꼭 취업처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의식주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께 담당하고 여러분의 삶을 담당하고 저의 삶을 담당, 국민의 삶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동무님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자료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띄우기 위해서 제가 잠깐 자리를 옮겨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옮겨놔야 이러면 화면이 보일 겁니다. 아니, 한 분이 가를 옮기고.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심리학과 졸업하신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무님께서 준비하신 자료 먼저 설명해 주시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잘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저는 심리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작년 상반기에 입사해서 이제 한 1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요. 제 이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정상훈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저희 올해 초에 저희 회사 자체에서 채용 설명회에서 공개됐던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간단하게 회사 설명 같은 걸 좀 진행을 하고 조금 이따가 궁금하신 거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순서는 일단 공사 소개랑 채용 프로세스 그리고 Q&A는 좀 이따 질문으로 받는 걸로 진행을 하겠고요. 저희 중간에 채용 프로세스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거는 좀 질문을 받고 설명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공사 소개 위주로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저희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저희 회사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이름으로 저희 회사가 진행을 한 거는 2015년이에요. 그 전에는 원래는 아마 대한주택보증이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2015년에 저희가 이제 전세 관련돼서 아무래도 좀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주택도시 기금을 바탕으로 좀 개인 보증 쪽에서 좀 원활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출범하면서 이제 회사 이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뀌었고요. 저희 회사는 크게 보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혹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에 대한 이행을 하는 업무, 그리고 그 외에 주택이나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기금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저희 공사는 전국적으로 다른 공기업처럼 흩어져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부산이랑 서울에 업무가 많이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우리 영업점별로 이름이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크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뒤에 크게 지사가 붙은 영업점들은 저희가 아는 이제 보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아는 전세 보증은 보증이라는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기업 쪽에서는 우리 주택 분양 보증이라든지, 임대 보증금 같이 저희가 건물을 짓는 동안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을 운영하는 곳이 뒤에 지사가 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관리센터라고 붙는 영업점들이 크게 5군데가 있어요. 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보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이행을 하고 저희가 그에 관련된 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관리센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뒤에 금융센터라고 붙은 곳이 또 전국에 한 5군데 정도가 있는데 금융센터는 최근에 우리 2017년, 18년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LH에서 한번 사건이 터진 뒤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업무가 저희 허브 쪽으로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업무를 뒤에 우리 금융센터가 붙은 그런 영업점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 인재상 같은 경우는 크게 3개의 인재상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화, 그리고 전문, 그리고 신뢰 이렇게 크게 3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혹시나 나중에 저희 허브에 지원하시게 될 때 이 인재상을 참고하셔서 자기소개서나 혹시 기회가 돼서 면접까지 오시게 되면 어필을 하신다면 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용 프로세스인데요. 채용 프로세스는 제가 이거는 가볍게만 설명을 해드리고 조금 이따 이건 Q&A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저희 허브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른 공기업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보시면 크게 서류, 필기, 그리고 면접으로 이루어져서 진행을 하는데 보통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적부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기준 충족 여부만을 넘어가면 제가 알기로 필기의 기회를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기소개서가 불량하다든지 아니면은 영어 성적이 이하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서류는 전부 다 합격하실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는 저희도 NCS랑 전공시험을 2개를 같이 진행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 전체가 300점이라고 한다면 NCS가 100점, 그리고 전공시험 200점으로 해서 아마 1대2의 비율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전공시험의 과목은 또 지원하는 직렬별로 보는 시험이 달라서 이거는 본인이 지원하시게 되는 직렬을 참고해 주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는 크게 1차, 2차 2번에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요. 제 기억에도 작년에도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면접을 봤던 것 같은데, 크게 직무 면접, PT 면접, 그리고 인성 면접을 1차에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차 면접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2차 면접에서는 임원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크게 저희 봉사와 관련된 질문이나 혹은 좀 인성 질문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되는 채용 프로세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한 거는 이 정도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사전에 질문을 준비해 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대답 나눠보고 좀 이따가 뭐 추가적인 궁금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단 준비해 주신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참고사항으로 올해 채용 계획 잠깐 떠 있어요. 이것까지만 좀 떠 있는 김에 이야기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채용이 지금 진행이 됐죠? 네, 지금 상반기 채용이 끝나서 지금 최종 합격자가 발표 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빠르게 올해 채용 공고를 검색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올해 채용은 작년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크게 아마 달라졌던 게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채용 절차 지금 가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기 전형하고 면접 사이에 온라인 인성검사랑 AI 면접의 전형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채용 방식과 좀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공공기관의 채용 인원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좀 일반직 전형을 우리 장애인 전형이랑 보훈 전형으로밖에 진행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아마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 전형 지원하신다고 하시면 내년 좀 채용 계획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사전 질문 중에 올해 이제 상반기에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혹시 하반기에 채용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아마 공고를 보시고 정규직 일반직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죠. 네. 일반직 채용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일반직 채용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동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내년 상반기에 일반직 채용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사전 준비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사전 질문 저희들이 받았던 거 답변을 좀 듣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다시 화면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서 잠깐 조정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사전 질문에 관해서 답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올해 작년 채용 전형이 어땠는지 작년에 입사하셨습니까? 한번 살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적립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시겠죠? 혹시 우리 동무님께서는 그 경영, 경제, 그 다음에 법, 부동산 그 분야 중에 어떤 분야로 혹시 지원하셔서 합격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경영 직렬로만 준비를 했었고요. 네. 네. 작년에 경영이 최종 경쟁률이 196대 1이었더라고요. 네. 알리오에 공식적으로 올라온 경쟁률인데요. 최종 경쟁률이 196.47대 1이었고요. 작년에 응시 인원이 3,733명이었고, 최종 선발 인원이 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형 응시 인원이 3,733명이었고, 지금 입사 지원하신 분들이 그 중에서 3,711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는데, 여기서 3,711명, 그러니까 3,703명에서 3,711명을 빼면 22명이 탈락을 하셨어요. 네. 이분들은 지금 서류전에서 탈락한 건데 적부였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기소개서라든가 뭔가 이제 서류상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22분이 탈락을 하셨고 2차 전형에서는 2,360명이 응시를 했는데 이게 되게 좀 궁금했던 게 거의 1,000명 이상이 그러니까 1차 합격한 사람이 3,700명인데
2차 시험 응시는 2,300명으로 확 줄었어요. 네. 네. 이렇게 확 주는 거는 뭐 시험 보러 안 왔기 때문에 줄었겠죠. 아마 저기 써있는 2,300명이 실제로 필드에 응시한 사람 숫자일 거고요. 아, 네. 그리고 이게 우리 공격을 아마 준비를 하면서 필기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날짜가 겹치는 회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적보다 보니까 필기를 보는 인원이 되게 많아서 뭐 서류 배스에서 좀 적은 데를 합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가 경쟁력이 좀 더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는 음,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 아마 숫자가 많이 음, 줄어들었을 것 음. 같습니다. 이제 주택도시공사도 넓게 보면 이제 금융공기업으로 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우리 취업준비생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시는 A매치, B매치에서 이제 B매치 그러니까 B매치, A매치에 해당되는 금융공기업들이 같은 날짜에 또 평균을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융공기업들이 B매치 날짜에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 날짜 겹쳐서 응시를 포기한 인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60분이 시험을 보셔서 65분이 통과를 하셨어요. 네, 네. 필기 전에 확, 네, 선발 인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65분 중에서 60명만 면접 전형에 이제 또 참여하셔가지고 최종 합격 32분. 아, 거기서 이제 합격하신 분이 네, 32분이고 최종적으로는 19분이 이제 한발이 되셨어요. 그러면 32분 중에서 19분이면 또 열 몇 분이 탈락을 하시는 건데, 네. 보통 면접 합격하면 뭐, 결격 사유가 생겨서 그런 경우는 없죠. 이제 본인 입사를 포기하면 네, 뭐, 보통 합격했는데 결격 사유인 경우는 거의 못 봤던 것 같고요. 음, 그나마 생겼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서류 전형 쓸 때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걸 기입을 했는데 합격하고 증빙을 하려다 보니 이 증빙이 안 되는 음,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저희 허브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지원하실 때도 좀 참고해 주셔서 써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입사 지원서에 뭐 그럴듯해 보이고자 해서 무리해서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이잖아 라고 사실에 기반해서 약간 네, 확대하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사할 때 증빙 서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해 두시고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직렬이 어땠는지 잠깐 최종 경쟁률만 설명을 드리면 경제는 100대 1이었고요. 법은 48대 1, 부동산은 22대 1. 그래서 경영적으로 많이들 선택을 해서 필기 시험을 보시는 걸로 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떠세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경쟁률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영이 작년에 19명을 뽑아서 200대 1인 건데 사실 다른 기관 보면 사무직을 2명, 3명 뽑는 기관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2명, 3명은 사실 400명만 지원해도 200대 1, 300대 1이 되는 거니까 경쟁률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금융 공격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적은 경쟁률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알려져 있는 음,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음. 어쨌든 대단한 경쟁률을 아, 뚫고 네. 네. 오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쟁률은 이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Q&A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지금 방금 전에 그 회사에 대한 소개라든가 이런 것도 쭉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허브라고 현직자분들은 부르시니까 허브 같은 경우에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거 안정 금융 정책을 실행하는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본인의 집이 없고 네. 또 뭐 보증을 할 일이 없고 또 보증을 받을 일이 없으면 사실은 이 기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가능성이 높을 텐데 우리 대학생들이 좀 허브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어떤 주거안정 금융 정책에 관해서 좀 알면 좋을 거 한 가지만 음, 좀뭐 추천해 주신다면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어, 일단은 사실 요즘에 가장
주거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세 사기가 아마 뉴스에서 기대가 아마 최근에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아는 걸로는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전세 안정화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나 우리 대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전세 보증금 보증이라는 상품을 운영하는 곳이 크게 세 군데가 있어요. 저희 허브가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이제 HF라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은 아니지만 SGI 서울보증이라는 곳에서 크게 세 가지의 이제 전세 보증 상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보증 상품을 몰라서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최대한 그 금액의 손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이 보증 상품을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 보증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좀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마 더 알아보셔야겠지만 실제로 저희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 두 가지 기관에서 보증 상품을 가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증빙을 지자체 쪽에다가 문의를 하면 그 최대 보증료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 자취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증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우리 학생분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관심사가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허브에서 보증 관련된 사업 말고 혹시 뭐 앞으로 또는 최근에 좀 이렇게 사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나 뭐 예상이 되는 그런 분야도 있으세요?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업무의 8, 90% 이상이 다 보증 상품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새로운 상품을 아직 준비 중인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생겨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보증 상품 개발보다는 좀 피해를 막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쪽에 관련된 상품은 아직 추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앞으로 또 다른 상품을 준비하고 또 정책을 또 준비하면서 그런 이제 제도를 마련할 거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설명하실 때 다른 두 가지 기관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셨어요. 하나가 이제 HF였고 하나가 이제 SGI 네. 보증보험이었는데 이제 HF도 사실은 대표적인 주택금융 정책을 사업으로 하는 기관인데 이런 기관들하고 H허브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면 될까요? 아무래도 보증을 하는 회사가 제가 말씀드린 총 3개의 회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세 보증과 관련된 업무를 저희 허브가 제일 대다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취급을 하는 상품이 좀 더 광범위하다는 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아요. 아마 보증료도 저희가 서울보증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HF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세 보증보험을 시작을 해서 아마 한도 같은 게 저희랑 차이가 있겠지만 범용성은 아마 지금 현 시점에서는 허브가 제일 넓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다 보증보험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들으면서 그 조직 소개해 주신 영업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역시 여기가 금융기관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은행이나 금융기관들 동네마다 우리 영업점이 있잖아요. 네, 영업시장 표현들 많이 쓰는데 역시 금융공공기관, 공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동무님께서 그럼 지금 허브에서 광주남 지사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허브에서 지금 담당하시는 업무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사에서는 보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보증을 발급하는 업무 중에서도 저희가 개인 보증이랑 기업 보증이랑 크게 분야가 달라져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나 임대 같은 경우는 개인 보증 쪽에서 담당을 하고 저는 개인 보증 쪽이 아니라 기업 보증 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주된 업무는 이제 기업 보증 나가 있는 회사 중에서 좀 아무래도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들이 안전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좀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
좀 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중은행 가면은 개인금융하고 기업금융 이렇게 좀 나눠져 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나눠져 있는 네, 그렇죠. 것도 유사한 법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업무를 하시는데 뭐 본인이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서 하시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서 그 업무 네. 누가 해야 돼서 하시게 된 건지. 사실 제 선택권은 처음에 없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제가 광주전남 지사가 총 4명의 동기랑 같이 발령을 처음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좀 여성 동기분들은 상담에 좀 더 초반에 특화돼 있다 보니까 개인 보증 쪽으로 넘어가고, 저는 아무래도 기업보증학과 말씀드린 저는 현장을 다니는 팀이다 보니까 좀 아, 남자 직원이 필요해서 지금 현 시점에는 그게 발령을 났는데 그 내에서도 인사 발령이 있으면 수시로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언제 또 제가 기업보증 개인보증을 갈지는 음, 아직은 알 수는 없는 것 음, 어, 현장에 가신다는 얘기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좀 궁금해지네요. 같아요. 왜냐하면 네. 기업 보증 물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기업 금융을 하지만 보통 거의 은행은 내방 고객들 위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네, 네. 현장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이 발급을 하고 그 보증을 발급 당시는 보통 이제 건물을 짓기 전에 발급이 나가요. 기업 보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대상인데 이 기업들이 나는 이번에 아파트를 짓겠다, 오피스텔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우리 계약자분들이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보증 상품을 취급을 하는데 이제 나간 이후에 그대로 냅둬버리면 이제 부도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제 나중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보니 음, 좀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현장을 다니면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필요한 금액이 있다면 우리 현장에서 얘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적정 금액만큼 좀 음, 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음, 위해서 현장을 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주택 도시 보증이다 보니까 건축물, 네, 그렇죠. 건설, 현장 가서 또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하셔야 되니까 현장에 가시는 경우가 있겠군요. 뭐 하지만 당연히 이제 사무실 안에 근무하시는 게 아마 대부분이실 거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어, 전공이 심리학이시잖아요. 네. 사실 앞서 제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잠깐 그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안 어울린다는 안 어울리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그 허그 입사료를 생각하시게 되는지. 사실 처음에는 허그를 꼭 지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었는데요. 이제 사실 좀 현실적인 얘기로 돌아온다면 보통 가고 싶은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만 뽑는 기업들도 있고 기회가 돼서 상하반기를 다 뽑아서 2번의 기회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다 보니 이제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경영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 이 경영 시험만 보는 데를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음, 좀 허브에 입사하게 된 음, 케이스라서 꼭 허브에 돼서 입사했던 거는 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꼭 금융 공기업을 1순위로 생각하신 것도 아니셨나요? 네, 그것도 아니었었는데, 이제 저는 경영 전공을 준비하고, 우리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단일 전공이라고 해서 경영만 좀 세부적으로 시험을 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공부하고, 이 필기를 보는 기업이 어딘지 준비를 하다 보니 그게 금융공기업 쪽이 돼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던,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여기 시청하시는 분도 그렇겠지만 금융공기업의 벽을 굉장히 높게 우리가 느껴요. 금융 관련된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공기업이니까 뭐 인식도 준비해야 되고 뭐 필기전 준비도 해야 되고 사실 은행이나 이런 다른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필기 시험을 안 보잖아요. 채용 네. 전에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데 동문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금융공기업의 벽이 물론 준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막 이렇게 너무 나는 절대 안 돼. 나는 절대 쳐다볼 수 없는 곳이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네. 이제 듭니다. 실제로 본인도 육사를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아마 여기 우리 계시는 분도 그러고 저도 똑같이 느꼈던 게 일반적으로 금융공기업이라고 한다면 밖에서 봤을 때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취업 준비를 했을 때도 옆에서는 야 거기 뭐 인서울이나 준비하는 데다 뭐 이런 류의 말을 많이 들어서 사실 저도 금융공기업에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준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공기업이라서 시험이 어렵다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금융공기업이든 우리가 그 외에 다른 뭐 주변에서 아는 한전, LH 같은 그런 일반 공기업이든 공부를 어차피 똑같이 열심히 해야 붙는 것도 같고 이게 또 너무 높게 볼 필요도 막상 붙어보면 없더라고요. 제가 합격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주변에서 실제로 저도 이제 제 동기들 같은 경우도 공기업을 준비해서 합격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붙으면 똑같이 하는 말이 준비 전에 되게 높아 보였는데 그냥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말을 되게 많이 해서 꼭 금융공기업이라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가고 싶은 마음 있으시면 열심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하고 시중은행을 두고 취업처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죠. 사실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부모님께 생각하실 때는 당연히 허그를 포함해서 금융공기업들이 시중은행보다 나은 점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어, 단점은 아니지만 뭐 상대적으로 좀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 때문에 금융공기업을 선택했을까? 시중은행도 지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원 혹시 하셨나요? 시중은행? 아니요, 사실 저는 은행권은 준비는 안 했었고요. 뭐 비교는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금융공기업 쪽을 준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좀 안정적인 직장이 가장 컸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좀 회사를 입사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게 되게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가지고 일반적 공기업은 그런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는 사기업에 비해서는 좀 부담이 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을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입사하시니까 어떠세요? 성과를 알려도 됩니까? 아무튼 또 그런 거 꼭 아니더라고요. 또 들어가면 또 지사끼리 또 비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사기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은 있던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도 돌아다니시면서 또 사무실에서 이제 보증 관련된 업무도 하시고, 근무하시고 있는데, 이런 업무들을 하시면서, 가장 뭐 근무하신 지 1년 반 정도 네. 가까우시니까, 뭐 보람된 점이나 기억에 남았던 일이나, 혹은 반대로 좀 힘들었던 점이나,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제 업무의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가장 보람됐을 때는 제가 적절히 자본 관리를 잘해서 이제 건물이 말끔하게 지어지고 입주하는 모습을 봤을 때가 제일 뿌듯하기도 하고, 반대로 대신에 힘들다고 하면 이제 업체랑 저희랑 입장이 상이하다 보니 약간 뭐 금액 같은 부분 상이하는 데서 있어서 트러블도 좀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은 좀 많이 힘든 것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트러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트러블이 있으면 결국에는 사실 공사의 입장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저희도 최대한 업체 사정을 봐주려고는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규정을 벗어나서까지는 할 수는 없다 보니 그 규정 내에서 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민원인도 있나요? 민원의 강도가 뭐 어떻다든가. 이제 민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보증 쪽이 아마 제일 많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도 고객이 되게 방문하다 보니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전화가 안 된다, 뭐 이거 언제 발급이 되냐, 좀 이런 식의 고객들이 제일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개인 보증 쪽에 민원이 네, 개인 보증 쪽 민원이 좀 대다수다. 찾아오시는 분이 많아요? 찾아오시는 분도 많죠. 전부. 네,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보증 발급 필요하니까 찾아오신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제 전화나 이제 홈페이지 민원 같은 게 좀 아무래도 많은 편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동물께서는 지금 기업 보증 쪽을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까 건물이 잘 올라가서 그 건물에 입주하시는 뭐 그게 이제 뭐 상가일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잘 입주해서 잘 마무리가 된 거 보면 이제 보람을 느끼신다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다른 공공기관들도 다 그렇겠지만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그 보람을 느끼실 만하다라는 생각이 막 드네요. 제가 지금
질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보이지 않아서 제가 네. 뽑아드리면 지금 한번 네네.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공사 공유생 제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특히 우리 MZ세대들, 우리 젊은 학생들은 공유생 제도 매우 궁금하고 관심 많습니다. 뭐 어떤 게 있는지 다 읊어달라고 하면 너무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이곳에는 이런 공유생 제도가 되게 진짜 좋다라고 좀 자랑하고 싶으시죠.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욕심이 끝도 없긴 한데, 그래도 좀 저희가 공개되어 있는 자료 선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전국을 도는 우리 순환 근무를 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작년부터 이제 전 직원이 사택을 구할 때 1인 1실도 다 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정책이 바뀐 것도 좀 좋은 복지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상품권 같은 게 종종 나와요. 이제 뭐 설날이라든지 뭐 추석 뭐 등등 좀 정해진 기념일에 한해서는 좀 상품권 같은 게 좀 지원되는 복지 같은 것도 있고, 그 외에는 다른 공기업들도 있을 만한 복지 등이라서 허그만의 특별한 복지라고 하면 그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 그 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이 광주는 혁신도시가 아니고 또 지사가 지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 때문에 아까 순환근무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아요. 순환근무를 하는데 보통 사택을 잘 안 구해주거나 사택을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도 심지어는 1인 1실. 네. 네, 굉장히 좋은 복지 제도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실례지만 그 뭐 이렇게 퇴근 또는 뭐 야근, 뭐 잔업, 뭐 특근, 주말 근무, 뭐 이런 쉽게 말하면 이제 근무 시간에 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근무 시간은 부서 바이 부서도 있고, 또 이게 그 지사마다 분위기가 다르긴 한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퇴근을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야근 같은 경우도 저희 허브 자체적으로 PC 오프제가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일을 하고 싶어도 6시가 지나면 컴퓨터가 꺼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야근도 저희가 한 달에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면 야근을 할 수 없게끔 막아놨다 보니 야근도 사실 아껴가면서 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근무 시간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워라밸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네. 그래서 그 동료분들, 특히 동기분들은 퇴근하시면 주로 뭐 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취미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운동 같은 거 좀 많이 하고요. 뭐 예를 들어 뭐 필라테스 같은 거라든지 뭐 헬스를 다닌다든지 뭐 피아노 다니는 동기들도 있고 약간 취미생활 하면서 약간 보는 워라밸이 충분히 잘 보장되고 있는 공공기관 허브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그 채용 과정에서 앞서서 경영경 이게 단일 시험이잖아요. 경영경제, 법학, 부동산 이렇게 부분에서 뽑는데 이게 어떤 파트를 선택하느냐, 어떤 분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근무 지역이나 배치 부서가 달라지거나 뭐 나중에 인사평가에 뭐 좀 차이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입사하는 순간 어떤 직렬이든지 상관없이 다 합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저희는 문과라서 지금 경영경제, 법학, 부동산으로 적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건축 직렬도 좀 입사를 했었어요. 근데 건축 직렬로 입사한 동기들도 똑같이 보증을 발급하고 있고, 네, 저희는 그래서 직렬이 입사하고 나서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선생님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입사를 할 때 경영학 시험 받든, 경제학 시험 받든, 법학 시험 받든, 수학 시험 받든, 물론 이제 뭐 근무 지에 따라 다르고 또 상황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 똑같은 일을 한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대표적으로 한전도 그렇죠. 네, 들어가면 이제 지사에 근무를 하거나 하면, 네, 거의 영업적이다 보니까, 네, 하는 업무가 똑같은 것처럼 그냥 시험 과목만 다를 뿐이지 입사하시면은 똑같다. 그리고 과목 때문에, 뭐 하는 업무가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럼 당연히 경쟁률이 좀 낮고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의 시험을 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현재 같이 근무하시는 동기분들은 뭐 어떤 분야로 입사하셨는지 혹시? 제가 지금 저 빼고 동기가 3명 있는데, 이제 동기 둘은 경영 1명, 경제 1명이 더 있고요. 다른 동기는, 저희가 아까 보내주신 질문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졸 전형, 고졸 전형을 나눠서 부분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전형으로 들어와서 이제 거기는 전공시험 없이 들은 동기가 한명 있어요. 7급인가요, 그럼? 네, 7급으로 시작을 하고, 대졸은 이제 6급에서 시작을 하고. 공고 보시면 여러분 아마 6급, 7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거니까, 7급이라고 생각 딱 드시면, 그 부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역분한 얘기하셨고, 네. 지역분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택을 제공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라는 게 강점, 자랑할 부분인데, 사실 지역분한이 작다는 게, 이 도시주택보증공사에 관해서,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갖고 있는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역분은 어떻게 하는지 혹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2년을 기점으로 저희가 순환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2년도 사실은 다 지켜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사 관련 시즌이 오면 희망하는 지역이랑 희망하는 부서를 저희가 작성을 하게끔 받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저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라도에서 지원하신 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비희망 근무 지역이라서 뭐 길게 계시는 분들은 3년, 4년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반대로 이제 서울같이 좀 되게 몰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2년이 되면 바로 다른 지역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식으로 좀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인근 지역이 아니라 뭐 광주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로 갑자기 올라가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을 뭐 일지망, 이지망, 삼지망 이렇게 적어서 내시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선정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혹시 곧 2년이 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가고 싶은 지역 있으신가요? 지금은 사실 광주만 생각하고 처음에 입사를 했었는데 이제 일하다 보니까 본사가 있는 좀 부산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사나 센터나 이렇게 갈 수 있는 영역이 많다 보니까 좀 서울도 한 번쯤은 가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사하자마자 본사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많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알리오에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체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돼요. 사실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그렇게 덩치가 큰 기업은 아닌데 이 1,000명 중에 절반이 본사에서 근무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본인이 뭐 가고 싶습니다라고 입사해서 뭐 연수 받을 때 이렇게 그것도 이제 희망 지역을 써서 이제 되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그냥 랜덤하게 근무지를 배정하는 건지. 일단 우선순위는 당연히 조사한 사람 위주로 먼저 보내주고요. 근데 조사를 했는데 넘치는 곳이 있고 당연히 비는 곳이 있다 보면은 그 부분에 이제 잘리는 사람들을 이제 랜덤으로 좀 정원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좀 랜덤으로 좀 희망지역이랑 다르게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떤 기관은 포인트제 같은 걸 만들어서 일정 포인트가 넘어가는 사람이 본사로 들어가고 뭐 높은 사람이 들어가나 뭐 그런 제도가 있던데 네. 이 허브는 어떻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희망하는? 저희도 포인트제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비희망 근무지랑 희망 근무지를 저희가 선택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저를 예로 들면 희망 근무지를 광주로 했는데 서울로 발령을 났다. 그러면은 제 근무 기간이 마이너스가 들어가고요. 반대로 내 희망 근무지를 광주를 썼는데 광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이 기간이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인사 발령 때 이제 희망 지역을 썼을 때 마이너스가 당연히 심한 사람을 먼저 고려를 해주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주기 때문에 지역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네.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광주에 조금 더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허그 입사를 한번 네, 생각해 보셔야겠죠. 채용 전형을 아까 설명해 주실 때 7년 인턴이 있었거든요. 현재 지금 인턴 하시는 분 계시나요?
기사로? 네, 저희가 이제 3월부터 아마 올해가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인턴을 아마 공고를 진행해서 뽑았었는데 저희도 지금 그래서 인턴분이 지금 현재는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턴 기간이 꽤 길어요. 9개월 이더라고요. 제가 네, 공고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어, 어떤 일을 하나요? 그리고 9개월씩이나 하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할 것 같고 또 분위기도 짧게 하시는 분들은 뭐 한 달, 두 달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길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정규직 입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인턴을 해 보셨는지 네. 궁금하고 네. 저도 인턴은 해보긴 했는데 저도 허브에서 하진 않았고요. 네, 저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허브 인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저희 문서 작업하는 걸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 외적으로 좀 입사 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지사에 근무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 지원들이랑 비슷하게 우리 전세보증이나 임대보증 가입으로는 우리 개인 내방 고객들 같이 상담하면서 오, 이제 등기부등본이나 뭐 이런 거 보는 것도 같이 배워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당연히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주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규직에 입사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진짜. 내방하는 고객들, 직접 맞상대하는 수준에 대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쨌든, 네, 현장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담당하시는 이 기업 보증 쪽도 인턴 배치돼서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 사실 기업보증은 임원분들한테 드릴 만한 업무가 사실 크진 않아서, 거기는 아무래도 좀 금액 단위도 많이 크고, 좀 법적으로 관련된 서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직접 직원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채용 인턴으로 입사하셔서 배치가 된다면, 지사라면, 네. 주로 이제 개인 보증 쪽에 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9개월 인턴이다. 그 사이에 정규직 채용이 진행이 되면 합격하실 분 계시겠네요. 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입사했을 때, 제가 4월에 입사했을 때, 그 1월인가 2월에 먼저 들어갔던 상방 인턴분들이 계셨는데, 저희 동기 중에도 실제로 두 분이 상반기 인턴을 진행을 하다가 정규직에 합격을 해서 그대로 같은 지사에서 그대로 다시 위치만 바뀌어서 발령되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꼭 채용 인턴을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합격을 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9개월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회사 분위기나 업무 내용이나 이런 것들 잘 숙지한다면 또 잘 파악한다면 면접이나 이런 데서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이 되게 많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리고 입사하신 분도 꽤나 되신다고 하니까 채용이 기간이 길지만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넘길 수가 없어가지고 네. 시급 이야기를 잠깐 앞서 하셨는데 그 NCS만 보잖아요. 시급은. 네. 아까 친구분 입사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분은 이제 고졸 네, 고등학교 졸업한 상태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입사를 하신 건데 대학 재학생이라면 고졸 전형으로 입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졸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그 대학 졸업 요건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지원하실 수 있을 건데요. 대신에 아마 6급이랑 7급으로 입사했을 때 차이는 조금 분명히 그 부분은 존재를 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생각보다 되게 7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뭐, 다른 회사는 저도 다녀보진 않아서 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승진에 있어서도 크게 막 차별점을 현재까지 두고 있는 것도 크게 없고요. 그리고 7급으로 입사해서 좀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되게 많아서, 7급으로 입사하는 것도 크게 막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꼭 7급으로 들어가야지라기보다는 7급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졸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도 시작하고 계실 거니까. 또 휴학 상태인 경우도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7급으로 입사 지원을 해서 ACS 필기 전형 한번 경험을 해본다. 또는 면접 전형 경험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입사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분을 뽑기 때문에 제가 이분이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질문이 뭐냐면, 다른 공부에서 인턴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다른 공무원에서 인턴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허브 말고 다른 공무원도 지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저희가 보통 2월에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저 2월에 졸업을 하고 바로 3월부터 인턴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턴 하는 동안에 사실 조금 그냥 인턴 하고 있으니까라는 마음가짐을 좀 그때는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저는 아마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저도 19년도에 이 자리에서 이 프로그램 똑같이 저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공공기관 이사리 선배님들 보면서 3학년 때부터 좀 공격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4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자격증을 일부 취득을 해놨던 게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졸업을 하고 인턴을 한 뒤에는 이제 그 우리 전공 공부랑 NCS 공부 진행하면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턴을 하시면서 추계적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신 거예요? 인턴이 끝나고 전 끝나고 네. 그렇군요. 인턴을 하고 나서 준비를 하셨을 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마음이 조급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조금 급했죠. 제가 인턴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 준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5월, 6월이면은 이미 상반기 필기 시험이 다 끝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를 할 거리라는 후회도 되고 대신 반대로 그렇게 급해서 좀 5월부터 부랴부랴 해서 하반기부터 좀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간혹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학생분들 중에 저학년 분들이 필기전형 준비를 되게 일찍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1학년 때부터 NCS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물론 이제 일찍 준비하면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생각만 그렇게 하고 계획만 그렇게 짜지 실제로 입사 지원을 어, 앞두고 준비를 해야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성과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필기전형이라는 게 사실 공부 양도 중요하지만 또 집중력도 필요하고 이런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필기전형을 준비를 할 때 특히 이제 NCS하고 전공 필기하고 둘 다 준비를 하시는 분들 계셨을 때 몇 대 몇으로 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될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본인은 어떠셨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아마 그런 말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CS는 공부를 해서 느는 과목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다만 NCS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시험을 보면은 전공 공부는 당연히 다 맞으려고 공부를 하는 시험인데 NCS는 사실 문제 난이도나 시간에 따라서 다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공에 최소한 7, 8 이상은 쏟았던 것 같고 NCS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스터디하는 시간 외에는 특별하게 준비를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전공 필기 시험을 보는 경우가 공공기관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제 비경영 경제 전공자인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뭐 부전이나 복전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독학을 하는 게 나을지. 이제 실제로 동문님께서는 뭐 경영이나 경제 쪽 중에서 한 가지를 경영을 복전을 하셨는데 취업 준비하시면서 함께 준비했던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나 또는 입사하신 동기분들이나 봤을 때 그래도 복전을 하는 게 낫다. 또는 뭐 그냥 독학을 해도 좋다.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사실 복수 전공이든 부전공이든 경영이나 경제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어떤 거든지 했을 때 손해보는 건 절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꼭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그거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입사하신 분들 보면은 경영 경제를 꼭 전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없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저희 팀만 예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제 옆에 있는 주임님도 행정학과를 나오셨고 제 옆에 대리님도 이제 영어교육과를 나오신 걸 보면은 꼭 경영 경제를 그 부전공이나 부전공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독학을 해서 시험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막 전공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근데 아마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신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은 그 부분에 이제 학교 교육면을 적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과학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실 사무직 관련해서 우리 직무기술서를 보고 작성을 하실 건데 사실 적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메꾸려고 이제 경영이나 경제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할 수 있으면 좋고 이게 만약에 안 돼서 쓸 게 없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온라인 교육도 들어서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을 게 없다라고 생각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학교 교육 외에 학교 밖 교육이나 뭐 오프라인 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도 입사 지원할 때 작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학교 아니든 밖이든 여러분 만약에 관련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수업을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전공이 심리학이시다 보니까 공공능력 입사하시기 위해서 대외 활동을 뭘 하실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외 활동도 입사 지원할 때 뭐 정확하게 대외 활동을 뭐 했는지 쓰라고 하진 않지만 뭐 교육 경험이나 또 자기소개서에 뭐 쓰는 부분도 있잖아요. 대외 활동 혹시 어떤 거 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학과를 졸업했다 보니까 좀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지 좀 교육봉사 활동 같은 거를 좀 주로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심리학이랑 관련은 없지만 좀 IT 관련된 대외 활동도 하나 했었고, 근데 대외 활동을 이걸 하면서 이제 공격을 가야겠다라고 해서 했던 거는 아니고요. 이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풀어 쓰는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뭐 주변에 함께 입사하신 분들이나 선배 사원분, 선배는 아니고 선배 사원분들 봤을 때, 우리 공사에 입사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대외 활동이 있겠다라고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입사하고 대외 활동 어떤 거 했냐고 여쭤본 적은 없기는 한데, 제가 일하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좀 전세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랑 관련된 뭐 서포터즈라든지 좀 이런 활동들을 하면 좀 어필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공사에서는 서포터즈가 아니라서 아까 뭐 HF라든가 아니면 뭐 보증금 비슷한 업무를 하는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들 또는 기업들, 단체들의 그런 대응 관련. 그 분야에 관련된 대외 활동을 하면 되겠군요. 면접이 작년에 보니까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앞에서 채용자가 설명을 해줄 때도 뭐 PT 면접도 있고 복잡했는데 겪어보신 입장이 어떠셨어요? 뭐 그 다른 기관이라고 차이점이나 아니면 난이도라든가. 제가 공공기관 관련해서 면접을 본 총 4번이에요. 인턴으로 면접을 본 게 2번이었고 공채로 면접을 본 게 2번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체감은 그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준비 시간이 무엇보다 너무 짧았고요. 공고를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면접이 PT, 직무, 인성 총 3가지를 보는데 제 기억에 필기 발표가 나와 한 4일인가 있다 바로 면접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리고 또 저도 금융공격을 시험 면접 본 게 여기가 처음이다 보니 금융 쪽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난감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면접 자체는 좀 기간이 짧아서 힘들었던 것 같은데 막상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질문은 그렇게 또 난이도가 높았다고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죠. 평범하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혹시 PT 질문 어떤 거 받으셨는지 기억나세요? 공개를 하셔도 되나요? 네. 아마 이제는 어차피 저희가 후기 같은 거나 이런 데 보면 다 알려있을 것 같은데 제가 PT 면접 봤을 때 주제는 그 이제 일반 시상식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 가족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고 들어가서 3분 동안 발표를 하고 2분 동안 지rim답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멘토링 아까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때 다문화 가정 아이들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멘토링이라는 대외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 질문 들으셨을 때 뭔가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답변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제 멘토링에서 사실 다문화 과정은 없어가지고 그건 사용 못했는데 제가 인턴했던 기관의 부서가 이제 외국인 고용지원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어필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좀 어필해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생각지도 못하셨을 텐데 네. 그런 그 경험을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도 사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정말 크게 도움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하는 거라든가 뭐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은 활동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면접, 인성검사, 온라인 검사 이런 것들이 지금 채용전에 포함되어 있는데 입사하실 때는 없었나요? 네, 저는 사실 이거 저도 사전제목을 봤을 때 답변해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처음 설명드렸다시피 온라인 검사나 AI 면접은 아마 이번 연도에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함부로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다른 기관, 온라인 인성검사 AI 면접 진행하는 다른 기관 동문이 오셨을 때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필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기 전형이 사실 제일 어렵고 중요하니까요. 문제집이나 기출문제 중심으로 풀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준비하실 것 같은데 그거 외에 좀 평소에 꾸준히 해오신 방법이 있나요? 아마 저 문제집 풀고 기출을 푸는 게 사실 아마 주된 공부 방법일 것 같고요. 저는 그 외에 꾸준히 해왔다기보다는 아마 시험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사실 광주에서 시험을 보는 기업들이 크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뭐 광주에 만약 사신다고 하면 전날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다 들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 좀 노트 같은 거에 저만의 좀 요약 노트집 같은 거? 좀 그런 거를 미리미리 적어서 사용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부분은 모시는 취업 부모님들이 사실 비슷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자신만의 오답 노트가 됐든 아니면 요약 노트가 됐든 필기 시험에 관해서 정리한 자료집이 큰 도움이 된다. 단순히 그냥 문제를 자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동문님께서 똑같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제 경영 쪽 전공을 실제로 전공을 하셨는데 이 비전공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비전공자는 아니시지만 비전공자라면 얼마 정도 준비를 해야 그래도 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풀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만약에 저는 이제 경영만 공부를 했으니까 경영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단일 전공으로 경영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아마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경영학이랑 그리고 우리 중국 회계 그리고 재무관리 아마 이 크게 세 가지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인강도 듣고 한 번 정도 문제를 푸는 데까지 최소한의 그래도 6개월 이상은 좀 걸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 반이었네요. 네, 그리고 아마 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한 번 봐서는 다시 보시면 아마 새로운 내용이 될 확률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좀 나한테 익숙해지는 데까지 또 생각을 한다면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 하면 좀 어느 정도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에서. 비전공자라고 한다면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혹시 오늘 시청하신 분 중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쪽 전공이 아니시라면 여러분들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학기에 이제 아직 수험시험 기간이 아니고 수험시험 기간인데 좀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서 이번 학기에 관련된 수업을 좀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좀 해드리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거의 저희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기소개서. 근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위상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면접에서 자소서 중심으로 물어보나요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인상면접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물어보는 기관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학은 어떻습니까?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질문을 받은 게 있으셨어요? 저는 근데 사실 이거를 허그를 떠나서 다른 면접을 봤을 때도 느낀 건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내 자소서에서 어느 정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자소서 위주의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자소서에서 봤을 때 그냥 무난무난해서 크게 질문할 게 없다라고 하면 그 외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는 것 같아서, 이거는 딱 저 같은 경우는 자소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 자소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뭐 자소서 기반 질문 아니었지만 약간 뭐 직무랑 좀 거리가 있지만 좀 인성 질문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 받으신 적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경험 물어보는 질문 같은 것들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요즘에. 뭐 예를 들어 뭐 성공했던 경험, 음, 뭐 힘들었던 경험, 뭐 리더십이 있었던 음, 경험, 이런 류의 질문을 음,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이게 근데 사실 자소서에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그 네. 조율해서 한번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자소서 작성할 때도 뭐 무슨 경험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써보세요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질문에서도 나온다라는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PT 면접 보셨잖아요. 네. 준비 시간이 4일밖에 안 됐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그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도 뭐라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진짜 블로그 같은 건 검색을 다 했죠. 이제 음, 사전에 면접 후기 같은 거 찾아서 적어주신 거 봐서 저는 순간적으로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금융 시사 쪽 관련된 거 음, 위주로 먼저 준비를 했고요. 음,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당시 준비했던 게 이제 1년 전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뭐 부동산 관련된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임대차 상법 막 이런 거 같은 거를 좀 위주로 먼저 공부를 했고, 사회적인 이슈는 사실 저도 준비를 안 했었는데 정작 받은 질문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이슈가 나왔어가지고 좀 더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근데 사실은 금융공기업 분야를 범위를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금융 이슈에 대해서 네, 부담이 많이 돼요. 맞아요. 꾸준히 그런 것들은 뭐 신문을 본다던가 아니면 뭐 기사를 읽는다던가 또 정보를 취합하면서 준비하는 게 바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아닌데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허그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당연히 입사 좀 하시겠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허그 입사 준비하는 후배들한테 혹시 현직자로서 또 아, 연객사 선배로서 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금융공기업이라고 해서 아마 좀 많이 겁먹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저도 똑같이 준비해봤던 입장이라서 이제 뭐 당연히 그거는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얘기는 드리지만, 막상 입사하고 보면은 사실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세요. 꼭 서울에 있는 대학생만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일례로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지금은 바뀌셨지만 처음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전남대 이제 법대 나오셔가지고 같이 전남대라고 하니까 좀 인사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뭐 허그를 준비하는데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입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제로 나중에 혹시 입사하게 돼서 저한테 인사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좀 그때도 경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그러면 제가 좀 맛있는 거라도 어떻게 챙겨드리든지 하는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금융공기업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벽을 느끼고 또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인성을 이어야 되고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고 그런 사람을 입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벽 자체는 낮지는 않지만 충분히 전남대학교 그리고 인문사회계열 전공자가 넘어설 수 있는 정도니까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맨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학생이고 또 대학생 시절을 보내셨고 한데 최근에 이제 그 대학생들이 어, 많이 전세 사기 같은 걸 당하나요?
이제 사실 요즘엔 대학생을 안 가리고 그냥 모든 세대가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전세사 피해 같은 게 굉장히 사회적 이슈죠. 말씀하신 대로 전 연령대, 전 계층에서 생기는데요. 혹시 대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후배들 네. 이런 이제 전세 사기에 뭐 피해를 보거나 연관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사실 한 말씀 이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건 전세 사기를 안 당하는 100% 방법은 솔직히 없는 것 같고요. 사실 마음을 날라버리면 집주인이 못 돌려받는 게 전세 사기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법적으로 좀 최선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전세방을 구해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이랑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갖추기 위해서는 입주하는 날 실제로 그 집에 점유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우리 동사무소 가면은 확정일자를 받아주기도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 저희가 대항력이랑 우선 변제권을 갖춘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최소한으로 갖춰주고 사시는 게 아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전세 같은 경우에 또 나가려고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나가려고 한다면 좀 미리 법에서 우리 주택임대차 법을 보시면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우리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 그런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2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우리 집주인께 뭐 내용 증명이 제일 확실한데 이건 이제 문서를 보내는 방법의 하나이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신다면 우리 집주인한테 통화를 하셔서 녹음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좀 답장을 받는 식으로 좀 장치를 해놓으시면 그래도 좀 안전 100%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장치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워낙 이 이슈가 되는 사회적 이슈가 큰 지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실 사전에 들어본 질문은 아니지만 우리 대학생들한테 그 삶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로서 좀 알려주겠다 질문을 넣어놨던 겁니다. 오늘 저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전에 봤을 때 질문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주시고자 해서 사전에 준비해 오신 것까지 들어서 예전보다 좀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고 또 허그를 포함해서 공공기관 입사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앞으로도 입사를 선호하는 회사이자 또 취업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요. 오늘 금요일인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와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는 기다릴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채팅창에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동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바로 켜시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글 남기셔도 되니까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설명을 너무 잘했나요? 궁금한 점을 다 해소를 시켜드렸는 시켜드린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는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거나, 이런 건 알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일 있으신가요? 면접을 위해서 따로 스터디나 다른 걸 준비한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이제 인턴 면접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를 했었고요. 공채 면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번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면접을 봤던 기업에서는 스터디를 한 번 했었고,
이번 면접 같은 경우는 또 시간이 3, 4일밖에 없어서 혼자 준비했던 것 같아요. 스터디 말고는 따로 특별히 했던 건 없던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신다거나 사실 학원 같은 것도 인턴 하기 전에 자격증 따신 거. 인턴 하시기 전에 자격증은 사실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자문을 좀 많이 못 쓰는 편이어가지고 좀 정량이라도 채워야겠다 해서 좀 자격증은 좀 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장 기본적인 게 뭐 토익도 있고 커말 1급, 한국사 1급, 그 다음에 저는 정보처리 기사로 취득했었고요. IT 그 대활동 하면서. 그 다음에 신용분석사, 그리고 전산회계, 전산세무 이렇게까지 취득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건 좀 과하게 땄을 거예요. 아마 필기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금융 관련 대외 활동이 없이 자문 쓰는데 여쭤보셨는데 저도 금융 관련된 대외 활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필할 수 있었던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신용분석사를 취득을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좀 이거를 그나마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면접에서. 방금 물어보시죠. 뭘 복수공 하셔서? 네, 경영학이랑 이제 신용분석사 딴 걸로 이제 다른 어떤 대외 활동을 좀 보완을 했던 것 같아요. 필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필수는 아닙니다. 금융 관련 대외 활동이 없어서 필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도 가장 궁금하신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스펙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게 중요하니까. 네. 근데 실제로 저희 동기들을 봐도 그 꼭 금융 관련 대외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꼭 금융 자격증이 있어야 합격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아마 있으면은 좀 더 내 스스로가 조금 부담은 덜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꼭 있어야 합격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증 보험을 발급하는 업무를 하시잖아요. 네. 대부분 다. 제가 이제 뭐 되게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보험 관련된 그런 뭐 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뭐 입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보험 좀 다르긴 한데. 네. 일단 저는 이제 광주에서밖에 근무를 안 해봐서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났던 건 아닌데 딱히 보험 관련해서 원해서 왔던 분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네. 보증보험 자체가 어쨌든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신용분석사는 인턴을 하시고 나서 하셨어요? 네, 인턴을 제가 졸업 전까지 땄던 게 토익, 커말, 한국사 이 정도만 땄었고요. 졸업하고 나서는 아까 말한 정보처리 기사라든지 신용분석사 그리고 전산회계 세무 이 정도. 신용분석사, 전산회계 세 개는 신용분석사, 전산회계, 전산해무는 따야겠다는 뭐 계기가 있었어요? 신용분석사를 처음에 따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희망하는 기업이 몇 개는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희망하는 기업에서 처음에 신용분석사를 잘 가산점을 주길래 이제 여기 쌓여야겠다라고 땄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인턴을 할 때는 어떤 점을 어필했냐고 하면 아마 면접 네, 그 말씀하신 거. 아마 인턴을 지원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직무 경력이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심리학을 좀 어필을 해서 좀 아까 말한 멘토링이라는 교육봉사 같은 걸 좀 활용해가지고 좀 고객들 응대 잘할 수 있다 이런 업무를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인턴을 지원했을 때. 인턴한테 이제 그런 류의 네. 업무나 이런 강점을 좀 볼 것 같다고 생각하셨군요. 네. 그리고 맞아. 그리고 제가 인턴을 그냥 기관명을 말씀드리면 제가 인턴을 했던 기업은 산업인력공단이었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객 응대가 많다고 생각해서 그걸 어필해서 합격을 했었고 그리고 그 어디지? 그 건설근로자공제회라고 거기도 제가 인턴을 지원했었어요. 거기도 합격을 했다가 이제 공부 때문에 포기는 했었는데 거기 인턴을 지원했을 때에는 제가 이제 아까 말한 대외 활동 이외에도 좀 건설 현장 쪽에서 일했던 경험이 좀 많아서 거기는 이제 그걸 어필해가지고
좀 건설 근로자분들 응대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든 엮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오신 뭐 네, 지금 공사에서 하시는 게 현장에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네, 하시는 거죠. 건설 그래도 건설공사 공제회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뭐 건설 현장에서 경험 있으신 것도 좀 약간 네 네. 다를 것 변화를 같은데 해가지고 어떻게든 엮을 수 있으면 엮을 수 있게 좀. 잘 엮어야 된다. 네 어쨌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경력 이런 것들 잘 엮어서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학교 안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뭐, 저같이 각 단과대학에서 취업 지원 업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백동, 일생에, 대학 입체 블록센터에 계신 컨설턴트 분들도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엮어서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쓰고, 또 면접 때 답변으로 활용하고, 또 어떤 경험이나 또는 대외 활동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맞춤형으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방학이지만 그분들은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저도 또 각 단과대학에 있는 취업 지원 하시는 분들도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방학 때 한번 방문하거나 아니면 대면 비대면 다 가능할 테니까요. 그럼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더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비대면이 아니라 네. 대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기를 바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불금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허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죠. 허그 이름에서 풍기듯이 네, 굉장히 좋은 점이 많고 매력적인 직장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공공기관 취업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사회주신 목표에 앞으로 꼭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번에 다른 기관 현장을 모시고 이런 기회 있을 때 뵀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